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1월 30일, 그날 역시도 미 연합국 소속의 CSS 엘라 베마는 미 합중국의 상선을 습격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바다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대포들로 수십 척의 상선을 격침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었던 선원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그런데 오후 8시경 아프리카의 뿔을 따라 남서쪽으로 향하던 엘라 베마의 눈앞에 상상도 못한 괴현상이 벌어졌죠. 별이 밝게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 짙고 푸른 바다 위를 항해 중이던 우리는 느닷없이 너무나 하얀 물속으로 진입했다. 바다 전체가 밝게 발광한다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선장 라파엘 샘스와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눈앞에 놓인 바다는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테랑조차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미지의 광경이었는데요. 수평선 주변에는 마치 멀리서 빛이 비추는 듯한 은은한 섬광 혹은 홍조가 있었고, 머리 위로는 어둡고 불길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자연의 모든 모습이 변한 듯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엘라 베마는 마치 유령의 바다가 바라는 창백하고 기괴한 섬광에 비친 유령선 같았다. 섬뜩한 물 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1목표로 삼은 선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속력을 최대로 높였고, 수시간의 전력 질주 끝에 엘라 베마는 익숙한 짙푸른 바다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죠. 얼마 후 항구로 귀환한 선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빛나는 바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한결같았는데요. 바로 고생한 건 알겠지만 허풍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었죠. 먼 과거부터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현상, 빛나는 바다는 언뜻 듣기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위에 배가 떠있는 듯 하다는 데에서 은하수 바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해당 현상은 참으로 기묘한데요. 최대 1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드넓은 바다가 40일 이상 지속적으로 자체 발광해 수평선 끝까지 빛으로 휩싸일 정도이죠. 항해 중 은하수 바다와 마주친 뱃사람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충격에 빠져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란스러움을 느끼고 선실 밖으로 나가자 바다와 하늘이 뒤바뀌어 있었다. 어떤 자는 마침내 스틱스강에 이르렀다며 절규하였고, 어떤 이는 이곳이야말로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바다라 말하며 애타게 부모님의 이름을 울부짖었다. 시야 전체가 새하얀 빛에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방향 감각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배 위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긴 사람들조차 멀미를 호소하며 토사물을 쏟아냈다. 수평선 너머에 이르면 세상의 끝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나는 우리의 배를 감싼 빛나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 기록들이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은 없었는데요. 뱃사람 특유의 허풍에 진절머리가 나있던 대중들은 빛나는 바다를 거대한 바다 괴물 따위의 허황된 망상으로 치부했으며, 그의 가족들조차 장시간의 항해로 인해 쌓인 피로가 불러온 환각일 것이라 말하였죠. 17세기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며 늘어난 해상 교통량에 비례해 은하수 바다의 목격담 역시 증가합니다. 모카에서 뭄바이, 수라트로 향하는 여러 항해사들이 한밤중 우유처럼 흰 바다를 목격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항해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항로를 바꾸었다고 한다. 정박한 이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특정 루트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현상이 보고됨에 주목한 영국 왕립학회의 존 켄터는 1772년 1월 1일 이것이 미생물로 인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고래와 같은 동물성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한 미생물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생물 발광 현상을 일으켰다는 해석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존재했지만, 논문을 게재한 지 2달 만에 켄턴이 사망하며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죠. 19세기 후반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한 생물학에 힘입은 과학자들은 생체 발광에 가능한 플랑크톤이 은하수 바다의 원인이라 추측합니다. 실제로 야광충과 같은 플랑크톤의 경우 반딧불이와 같은 원리로 밝게 빛을 낼 수 있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해내곤 하는데요. 그러나 야광충은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야만 발광하기에 잔잔한 표면 위에서도 며칠이고 빛나는 은하수 바다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뒤에도 바다가 어째서 빛나는가는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비현실적인 묘사는 사실 은하수 바다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원 특유의 미신적 요소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결합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는데요. 인류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낸 뒤에도 달에 착륙해 발걸음을 내디딘 뒤에도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한 뒤에도 은하수 바다는 여전히 과학과 신화의 경계선에 머무른 채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했죠. 1985년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던 연구선이 우연히 은하수 바다와 조우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즉시 해수 샘플을 채취한 연구선은 육지로 귀환하여 성분 분석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해양 박테리아 비브리오 하베이가 다량 검출되었죠. 새우, 바다가재, 굴, 우럭, 해마 등의 해양 생물들을 숙주로 삼는 비브리오 하베이는 감염 대상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기회 감염 병원체입니다. 실제로 양식 산업에서 집단 폐사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박테리아인데요. 중요한 점은 해당 박테리아에 감염된 새우에서 발광 비브리오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새우의 간과 소화기관에 심각한 염증을 발생시켜 먹이 섭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폐사를 유발하는 발광 비브리오증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특이한 증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새우의 머리와 몸통이 어둠 속에서 흰색과 녹색으로 빛난다는 것인데요. 특히 크기가 작은 새우 유생의 경우에는 은하수 바다와 같은 밝은 유백색을 띠죠. 이는 신호 분자를 서로 분비하고 감지하여 집단의 크기를 파악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박테리아 특유의 성질 쿼럼 센싱에 기인한 것입니다. 비브리오 하베이의 경우 개체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발광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감염된 새우들의 몸이 빛나는 것이며 크기가 작은 유생은 박테리아의 농도가 짙어 더욱 밝은 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은하수 바다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어떤 조건에 의해 대량 발생한 비브리오 하베이라고 추측했지만 이 가설에도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산재해 있었죠. 바다의 넓은 지역이 균일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 역시 해당 해역 전체의 고밀도 상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박테리아가 섭취할 대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에 수십일간 발광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하수 바다는 영양소가 부족한 외의 수역에서도 사례가 꽤나 보고되는 등 과학적으로 해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추가 샘플들은 우연한 조우가 여러 번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현될 수 없었기에 연구에 진척이 없는 답답한 상황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연구가 난항을 빚었던 이유는 샘플 부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꾸준히 목격담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눈앞에 비현실적인 광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나 핸드폰을 꺼내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은하수 바다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생각하면 되죠. 사람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면 100만 분의 1 수준의 미약한 빛도 감지해낼 수 있어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와 별, 흐릿한 대기광까지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사람의 눈에 비해 성능이 몹시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어둠 속의 미약한 빛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는데요. 카메라로 별과 같은 물체를 찍기 위해서는 고성능 센서 및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출 시간을 길게 설정하고 조리개와 ISO 값을 조정한 후 삼각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생각지도 못하게 은하수 바다를 마주친 사람들은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별을 찍는 법 역시 알지 못했기에 연구팀은 사진 자료 없이 목격담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또다시 1985년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우연이 일어났는데요. 길었던 의사 생활을 은퇴한 기념으로 요트 가네샤에 탑승해 예전부터 꿈꿔왔던 세계 일주 여행을 만끽하고 있던 요한 레멘스 박사가 은하수 바다와 조우하게 된 것이죠. 요트에 탑승한 7명의 승객 중에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 해양 독성 물질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던 나오미 맥키넌도 있었습니다. 레멘스 박사와 맥키넌은 곧바로 샘플을 채취하는 한편 들고 있던 고프로로 바다를 촬영했는데요. 이것으로는 눈앞의 광경이 전혀 담기지 않자 별을 찍는 법을 알고 있던 레멘스 박사는 급하게 주머니 속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꺼내들었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프로 모드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카메라 설정값을 조정한 그는 최초로 은하수 바다를 촬영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세계 일주를 끝낸 직후 레멘스 박사와 맥키너는 학회에 보고를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과 좌표를 바탕으로 위성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해역에서 무려 가로로 600km, 세로로 3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수 바다가 무려 40일 이상 지속되는 광경이 포착된 것이었죠. 이전에도 위성을 통해 해당 현상이 촬영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목격담과 사진, 위성 기록이 모두 완벽히 일치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성 관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낀 학계는 미국 해양대기청, 미해군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1년 장기간 위성 관측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리고 2025년 4월 은하수 바다 연구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문이 마침내 학계에 발표되었죠. 1600년대부터 수집된 목격 사례 415건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기상 관측과 해류의 흐름 등 수많은 자료들을 통합해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낸 해당 논문은 은하수 바다의 미스터리를 일부나마 해명해냈습니다. 첫째, 주로 북서 인도양에서 인도의 몬순 해류가 전환되는 7에서 9월, 1에서 2월에 집중 발생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지속시간은 1에서 3주, 면적은 10,000제곱킬로미터이나 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셋째, 라니냐가 끝나는 시기에 특히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여전히 그 원인은 완벽히 해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은하수 바다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았는데요. 과거 신화로 치부되었던 은하수 바다를 완전히 과학계에 편입하는 것도 모자라 그 뒤에 숨겨진 미생물 네트워크, 기후와 해양의 상호작용 등 지구의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커다란 발전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었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두운 밤바다가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는 장엄한 광경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은하수 바다의 모든 미스터리가 해명될 것이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품고 학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 지구에는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